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퇴원하고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병원에 가야 하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못 가는 일도 있고요. 또 소아과 진료는 문도 열기 전에 대기를 해야 진료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 진료할 의사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처럼 지방은 그 지방의 의료 현실은 더욱더 열악해질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또 대책은 없는지 이번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정성학 기자 계속 함께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박정원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처음이시죠? 네. 네. 방송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나오시는 건 봤습니다. 네네. 방송은 좀 익숙하시죠? 그래도 나올 때마다 떨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제가 궁금한 게 네. 보건의료노조라고 우리가 언론에 자주 등장을 해요. 네. 특히 최근 몇 년 새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보건의료노조가 어떤 단체입니까? 네. 저희 노조는요, 전국에 200여 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8만 5천여 명의 병원 노동자들이 가입하고 있고요. 의사를 제외한 60여 개 직종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및 또 공공의료 확충 등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도 저희가 투쟁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는 9개 지부 한 5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네. 살짝 듣기로는 우리 본부장님 집안도 의료인 집안이라고 들었는데 네. 저희도 이제 우리 보건의료 조합원도 한 7명이 있고요. 저희 집안에 네네. 7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또 비조합원도 한 2명 있고요. 그래서 비조합원이라고 하면 뭐 의사 아까 얘기했던 의사도 있고 또 간호사지만 타 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예.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간호사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거의 얘기 들으면 국가 유공자로 지정될 정도로.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드는 집안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부장님은 원래는 어떤 일 하셨습니까? 저는 공공병원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고. 네.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 하시면서 느꼈던 어떤 문제 의식들 가지고 노조에 참여하셔서 그다음에 처우 개선의 문제, 그다음에 공공적인 공익에 대한 문제까지 계속 하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누구보다 의료 현장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숨김없이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줄 걸 선언합니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저희 국감식 시즌에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정석 기자. 네.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죠. 근데 네. 그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그 의료 쪽에 나오는 신조어 중에 뭐 응급실 뺑뺑이, 네. 뭐 소아과 오픈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어떤 현실입니까? 도대체? 네. 응급실 뺑뺑이는 사실 좀 비속어이긴 한데 네. 흔히 사실 언론에 지금 오르락내릴 때 그 이해하기 쉽게 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체말로 응급실 뺑뺑이는 뭐냐면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전문의가 없어서 진료 거부를 당해서 다른 병원으로 전출되는 전원 조치되는 그런 걸 응급실 뺑뺑이라 말 그대로 뺑뺑이 돌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반복이 돼서 사실 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과정에서 숨지는 사례들이 잊을만 하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로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소아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픈런 이거 백화점 할인 행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문도 그 오픈하기도 전에 말 그대로 가서 긴 줄을 대기해야지만이 그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사실 조금 덧붙이자면 저도 그런 경험을 지금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저도 이제 전주에 살다 보니까 피부 질환 때문에 이제 피부과를 자주 가는데 웬만한 피부과들은 온라인이 됐든 전화가 됐든 예약 자체를 안 받습니다. 현장 접수만 받는 거죠? 당일날 현장 선착순으로 그냥 접수만 받는 겁니다. 바로 그만큼 그 의료시설이 많지가 않고 전문의들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환자는 많고요. 그래서 예약 자체를 안 받는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 키우기 때문에 잘 압니다. 소아과 오픈런. 가면 보통 이제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게 비일비재하고요. 뭐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본부장님 궁금한 게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 있는 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아과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적어지는 건 맞잖아요.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지도 않고요. 요즘은 정말 말씀하셨듯이 소아과에서 이런 오픈런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렇게 진료를 볼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울음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진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성인에 비해서 보통 4배에서 8배 정도의 그 진료 시간이 든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수가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어른에 비해서. 네, 네.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그 수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소아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수술이나 처치에 있어서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고도의 뭐 진료 경험이나 아니면 기술, 네. 수술에 대한 처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의사 선생님들 보시면은 지금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많이 낳지도 않지만은 네네. 우리 아이 이게 최고잖아요 지금은. 네네네. 그래서 아마 병원 가시면은 네.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수가보전도 안 되다 보니까 네네네. 수익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사명감만으로 버티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국감이나 아니면 우리 노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소아신경외과나 소아과를 지원하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전국에서 뭐 거의 손꼽을 정도로 손에 뭐 네네.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우리 뭐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도 소아과 교수님 지원하신 분들이 2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명이요? 예. 그 큰 병원에? 네네. 그런데 정말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사실 뭐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지역사회 소멸 현상과 연계가 돼서 의료 붕괴 현상도 의료 시스템 붕괴 현상도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역 소멸 또 지역 쏠림으로 네네. 나타나는 뭐 맞습니다. 그런 요인이 되겠네요. 네네네. 네, 법무자님. 자, 문제는 이제 갈수록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심화된다는 건데, 자, 어떻게 보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 지방에 살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이런 현실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같은 굉장히 세금 내는데 우리. 안타깝죠. 정말 네. 뭐 공공의대 설립밖에 는 없는데 어.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네네. 해도 이건 딱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뭐 설립해서 정말 과 지정을 딱 하지 않는 이상은 또 이게 또 쏠림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공공의대 설립에서도 뭔가 그 안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설립만으로도 설립만으로는 안 된다. 네네. 디테일한 아무튼 계획이 필요한 그럼요. 건데, 근데 이제 네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아까 잠깐 그 의료 수가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의료 수가를 뭐 모두 다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꼭 필요하잖아요. 이거 소아과가 부족하다는 네. 거 그럼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그럼요. 언론에 많이 공론화됐고 또 정치인들도 아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과에 수가를 좀 올려주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얼마 네. 전에 뭐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소아과를 전공하는 의사들에게 100만 원을 한 달에 네. 100만 원을 더 준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보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위험성도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의사소통 문제도 굉장히 커요. 아이들은 계속 울기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진찰하려고 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훑어야 되는 거죠. 네네. 어디가 아픈지. 네.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건데 물론 그렇게 진찰하다 보면은 의사 선생님도 그러고 옆에서 뭐 의료진 모두가 스트레스도 상당한 거고 네. 그래서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전공을 안 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클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 부분도 좀 조사를 해왔는데 네, 우리 전북 지역에 수련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네. 전북대병원, 그 다음에 그 원광대병원, 그 다음에 네. 전주에 이제 예수병원 있죠. 이게 네. 수련병원입니다. 말 그대로 전공이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수련이라고 하죠. 뭐 쉽게 말하면 인턴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되기 위한 그 코스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네. 그러려면 우리 전라북도는 이 3개 병원을 거쳐가야 하는데 올해 그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그 소아청소년과 놓고 본다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4명 정원 TO 4명을 정해놓고 모집을 했는데 네. 단 1명이 지원을 했고요. 전북대병원이요? 예, 전북대병원 단 1명이고 미달이네, 미달. 예, 미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수병원 그리고 이제 원광대병원도 TO가 2명씩 있어서 2명씩을 각각 모집을 했는데 네. 지원자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그냥 통틀어서 한 명. 한 명이 지금 지원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따라서 이게 단순히 아까 뭐 제가 이제 뭐 어느 지역에 가면 응급실에도 없고 뭐 이러고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 이 소아청소년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국감에서도 이제 이 문제가 좀 지적이 됐는데 작년 한 해만도 우리 전북 지역에서 22건이 그런 사례가 응급실 뺑뺑이를 네. 이것도 실제로는 더 많을 건데 네. 119 그 긴급 119를 통해서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한 사례만 집계한 것만도 22건으로 16건이요. 16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아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니까 뭐 심장 혈관 흉부외과나 신경외과도 우리 지역 네네. 보니까 네네. 한 명? 전북 쪽에 한 명이 있고 네네. 신경외과는 뭐 지금 현재 4명 이렇게 좀 부족한데 네. 자, 본부장님. 사실 이제 뭐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치료를 받는데 필수 인력인 간호사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간호사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죠. 네. 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우리 뭐 도민들께서 또 우리 뭐 기자님이나 아니면 사회자님께서도 병원에 가서 보시면은 간호사들이 거의 뭐 의자에 앉아서 네. 있는 일을 거의 못 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계속 거의 뭐 발을 동동거리면서 이렇게 막 보시게 되는데 간호사 부르면은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거를 아마 네. 입에 달고 네, 살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옷을 달라고 그래도 그거를 잊어버리는 네. 얘가 허다할 텐데요. 아마 이거 인력 부족인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올해 뭐 7월에 총파업을 하게 된 계기도 네. 인력 충원 그거를 가장 먼저 걸었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들이 그만큼 일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네네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며칠 휴가를 갔다 오잖아요. 네. 그러면 한 5-6명이 간호사가 갈리는 거예요. 어. 그럼 갈리면은 또 그건 뭐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냐? 네네.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 공백이 생기니까 또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니까 그만큼 또 업무 강도가 세지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사직서를 뭐 사직 순번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사직 네. 순번제, 일을 그만두는데 순번제를 받는다고요? 네. 한꺼번에 와 네. 빠지면은 네. 이게 이제 업무 공백이 너무 심해지니까 네. 사직 순번제도 지금 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간호사들 업무가 그만큼 힘들고 또 이제 3교대가 발암물질 2급 발암물질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을까지 있을 정도로 간호 업무는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일 중에 하나죠. 실제로 저희도 병원에 가보면 네네. 간호사를 마주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네. 모든 서비스를 사실 간호사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큰데 그거는 이제 아마 정성학 기자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정성학 기자가 최근에 이제 병원에 조금 이제 입원한 일이 있어서 감사함을 표하시죠 지금. 앞에 이제 간호사도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었다라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건데 사실 뭐 저도 직접 경험했던 게 3개월간 저도 입원에 있을 정도로 좀 큰 병치를 좀 했는데 그러면서 그 지방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는데 뭐 뒷부분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자꾸 가라 이런 소리도 참 많이 들었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얘기해보죠 그 부분을. 그래서 지난해 전라북 도민 한 5만여 명이요. 네. 흔히 말하는 서울의 빅5 네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국감 자료에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프면 우리 지역 병원에 안 가고 그리고 서울로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그 수도권 흔히 원정 진료라고 하죠. 수도권 원정 진료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였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빅5는 우리가 그 아마 전북에 사시는 분들 많이들 얘기들 하실 거예요. 저도 그 권고 받았던 병원 중에 그래요. 자, 서울대병원, 서울 아산병원, 서울 성모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삼성 서울병원을 얘기합니다. 그걸 흔히 이제 빅5라고 하는데요. 이거 원정 진료비도 사실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맞습니다. 서울까지 가야 되는 차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절차도 있고, 뭐 전에 대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네. 사실 이제 진료비만 놓고 봤을 때도 어마무시한데 진료비 외의 것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하고 그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액 그리고 이제 자부담에 합쳐서 진료비만 놓고 봤을 때 무려 빅5에서 그 지불한 우리 전북 도민들이 지불한 그 진료비가
2013년에 686억이었는데요. 네? 2013년에 680도 많은 것 같은데. 예.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에 1,702억으로 늘었습니다. 바로 148% 폭증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폭증도 폭증인데 천 얼마요? 네, 1,702억인데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그 빅5는 큰 병원들 네네. 상급 종합병원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이렇게 우리 전북 지역 의료 서비스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만 네. 버티고 있어서 네네네.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체 우리 전북도민들이 원정 진료 가시는 분들의 70%가 네. 상급 병원을 가는 게 아닙니다. 어? 큰 그래요? 병 때문에 암이라든가 이런 중대 질환 네.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 흔히 가시나? 동네 병원을 갑니다. 흔히 동네 병원이라고 부르는 1차, 2차 병원을 가는 겁니다. 아니 근데 서울까지 갈 일이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수도권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소아과만 얘기를 들었잖아요.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이런 게 없는 것 태반입니다. 네, 그렇죠. 공공산후조리원도 바로 전라북도는 1차 없으니까요. 병원, 의원급인 1차 병원도 없고 네. 2차 병원도 거의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하면 굉장히 의료 기관들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수도권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본부장님 죄송합니다만 본부장님도 우리 지역의 의료인 아니십니까? 네네. 이런 현상들 보면 좀 어떤 마음이세요? 답답하죠. 가슴이 답답하고요. 네. 저 얼마 전에 음. 그 수서역에서 그 환자를 그 지방에서 원정원으로 환자를 실현하려는 버스 기사 인터뷰를 봤는데요. 네. 하루에 뭐 올라오는 환자 평균 한 3,000명 정도를 실현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3,000명 정도면 어마어마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최근 5년 전북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뭐 빅5 서울에 있는 빅5에 원정 진료를 받은 환자가 뭐 5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그 지방의료원에 이제 근속하고 있는 간호사의 입장에서도 그러고 네네네. 또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는 보건의료 노동자로서 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우리가 공공의료라고 하면은 국민이 어디에 살건 또 필요한 공공의료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네네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보니 이러한 우리나라 네네. 공공의료가 붕괴되는 것 아닌가 하는 네. 불안감마저 들게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좀 국가나 아니면은 지자체에서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 사는 분들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서울까지 간다는 거는 계속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의료 그 수준이 다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런 격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이제 뭐 심적으로 안정감은 굉장히 많이 찾고 네. 오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제 암 치료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네. 표준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엄마께서 이제 암 확진을 판정을 받으시고 암 치료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서울로 가냐, 뭐 가족끼리 회의를 한 적이 있으셨는데 그래도 이게 뭐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북대병원에서 우리는 받자 해서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적이 네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가족끼리 정말 이렇게 환자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가족이 뭐 하루 휴가를 내고 그런 뭐 많은 경비를 써가면서까지 네.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우리가 좀 효율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뭐 본부장님한테 괜한 질문을 사실 드린 것 같네요. 예, 뭐 여기서 어떤 답을 예? 작가가 이렇게 써놔가지고 질문하는 건데. 사실 저도 이번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네. 네. 그 충격적인 얘기. 저도 들었어요. 예. 이 얘기를. 의료진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병원은 진단병원이다. 그래서 뭔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했는데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임상 경험이 수도권이 좀 더 풍부하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진단을 받게 되면 지방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는 서울로 가더라. 네. 그래서 스스로들 이제 자조 섞인 얘기가 되겠죠. 사실 가슴 아픈 얘기인데 씁쓸한 얘기도 하고요. 근데 스스로들 의료계에서 우리 병원은 전북에 있는 의료기관들은 진단병원이라고까지 한다. 진단만 여기서 하고 치료는 수도권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고 이런 게 이제 뭐 일성화 되다시피 하더라는 겁니다. 까놓고 얘기하시고 누군지 얘기 안 했잖아요. 정 기자,
다른 병원도 가시죠라고 병원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분 그 현직으로 일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현직으로 의료계의 그 병원에서 제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재직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공고를 하시더라고요. 임상예가 아무래도 좀 이제 중대 질환이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수도권이 좀 더 낫다. 그 중에 빅5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역에서 치료를 잘 받고 완쾌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유공자라도 좀 지정해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빅5 같은 데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저는 우리 지역도 시설 장비 굉장히 좋고요. 의료진도 교수님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가족들까지 정말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굉장히 먼 거리시거든요. 굉장히 이동하시면서 시달리세요. 그런 고생하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된 얘기인데 과연 공공의대가 지금 현재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제가 될 수 있냐 그런 얘기인데, 자 본부장님, 일단 하루빨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입학 정원을 늘려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그나마 조금 해결할 수 있다. 물론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거를 운영할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해서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현재 서남대 폐교가 되면서 그 49명의 의대 정원을 갖다가 지금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청자분을 위해서 서남대가 폐교가 되면서 서남대 의대가 있었잖아요. 거기 TO가 49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TO를 살려서 공공의대 설립한다는 건데.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어쨌든 의대 정원은 늘려야 된다. 그런 논의들이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저는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노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남원의 공공의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여러 지역에 한 12군데 정도 지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반드시 공공의대는 설립이 돼서 공공의사들은 숫자는 늘어나야죠. 그래서 정말 필수 진료 받지 못하고 있는 필수 진료 과목을 담당해야 될 의사 선생님들 반드시 양성해야죠. 그러니까 조선 일각에서는 이제 공공의대 설립 얘기하면 꼭 반대 입장으로 의사 수가 더 늘어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공공의대 설립하면 한 10년 정도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또 일해야 되는 조건도 있고 그렇게 하면 문제 없다. 그리고 서남대 폐교 때문에 이제 줄어든 그 정원 때문에 그걸 채우는 거기 괜찮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이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 내지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해소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될 거라고 기대하에 국회에서도 좀 처리를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겁니다. 사실 아까 비인기 과목을 자꾸 얘기하는데 바로 특정 과목으로 인기 과목으로 의료진들이 전공의들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전북 지역에 의대가 좀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있는데 예컨대 최근 5년간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의대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611명입니다. 최근 몇 년간요? 최근 5년간 전북 지역 의대를 나와서 졸업한 뒤에 의료기관에 취업한 취업자들이 611명인데 이 중에 44% 271명이 바로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그냥 수도권으로 갔네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수준인데 문제는 지방에 남으려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좀 더 처우가 좋은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고요. 지방에 남아있는 지방 의료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전공의들조차도 또는 전문의들조차도 인기 특정 과목으로 집중이 됐고 아까 좀 전에 산부인과, 소아과 청소년과, 흉부외과 이런 부분에 좀 말씀을 굉장히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지원자들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인력, 의료인들을 어떻게 양성할 거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바로 공공의대 거기에 덧붙인 게 바로 지역의사제입니다. 지역의사제요?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건데
일반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가급적이면 TO를 일반 정원을 뽑을 게 아니라 지역 할당 비율을 좀 높여서 그래도 아까 그 공공 이제 정확히 하면 의대가 아니라 의학 전문 대학원인데 여기도 10년 조건을 지금 걸겠다는 거거든요. 지방에서 10년간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도록 제한하겠다. 대신에 교육비는 전부 다 국비로 지원해주겠다라는 건데 역시 일반 의대에도 좀 그런 지역 할당 비율을 좁혀서 10년 정도는 지방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바로 이 부분에 그래서 초점이 좀 맞춰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본부장님, 방금 이제 최근 5년간 611명이 우리 전북 그러니까 우리 대학병원에서 졸업해가지고 44%가 수도권에 갔다고 하는데 이게 남은 의료원에 계시잖아요. 혹시 그런 지역의 의료원이나 작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턴이나 레지던트, 흔히 우리 수련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련의를 모집하는데도 어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도 많죠.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북대병원에서 파견을 받으세요. 근데 이제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도 의사 인력이 없다 보니까 파견을 못 내려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서울로 대부분 가려고 하죠. 서울로 올라가면 안 내려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련을 꼭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 지방에서 하면은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의료원 좀 시설을 확충한다거나 또 의료진들을 확충해서 지방의료원에서 수련을 하면은 그 지역민들과 좀 더 가까워져서 거기에서 좀 남아서 봉직하면서 뭔가 자신만의 노하우 가까워지게 해서 그 지역에 봉사하는 그 지역 의사로 남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직 좀 개발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봉사만으로는 그렇죠.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많이 줘야죠. 필요하면 우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있고 이제 워낙 지역 소멸 위기에 있다 보니까 뭐 남원이나 이런 도시 같은 경우는 몇 년 후에 막 없어질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문화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열악하기도 해요. 정치권이 아주 그래서 우리 뭐 과장님이나 의사 선생님들 보면은 기러기 아빠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가족과 떨어져서 사시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시나 국가에서도 이 지자체에 좀 많은 투자를 해줬으면 사람이 머물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죠. 갑자기 구조적 문제를 딱 들어보니까 확 어려웠긴 한데 이제 뭐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 그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잖아요. 요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우리 이제 고령화 시대, 고령 시대에 꼭 필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죠. 우리 노조가 이제 올해 3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은 환자 가족들이 하루에 그 간병비가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17만 원. 그래서 뭐 월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간병 파산, 간병비, 간병살인 이런 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우리 노조에서 13년 전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사업을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고 그 결과 2016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를 시범 운영해 오고 있고요. 지금은 정부에 26년까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전면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병비 문제 해결은 물론 이제 환자분들에게나 아니면은 그 좋은 일자리 창출에게나 굉장히 도움이 많은 제도 중에 하나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렇게 집안에 아픈 분이 계셔서 간병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비용 때문에 내가 하자니 내가 진짜 축나겠거든요. 속된 말로. 나 간병비를 부담하자니 너무 비용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에 300, 500 그렇게 들어가니까 사실 사면 초과거든요. 어려운 이제 상황이 놓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꼭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짧게 우리 전북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한지
듣고 마무리하죠. 먼저 정석 기자. 네. 좀 전에 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의사제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심각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큰 병 치레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진짜 지방 소멸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의료 붕괴는 막아야 한다. 공공성을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시민의 권리입니다. 누구든 어디에 살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곁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10% 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을 30%까지 올려야 되고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감염병 전문 병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노조가 지금 감염병 설립 전문병원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항상 우리 도민 건강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